1회차 담보가 있는데도 막혔습니다. 이분은 땅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상속받은 토지, 은행에서 분명히 담보로 인정하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담보가 있으니까 은행에서 당연히 되겠지. 실제로 됐습니다. 가계대출로 1억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지점에서 안심합니다. 그래도 은행에서 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속세를 정리하고 생활비로 숨을 조금 돌리고 조금만 더 필요해서 은행에 다시 갔을 때 은행은 거절했습니다. DSR 때문에 안 됩니다. 현재 구조로는 추가 한도 불가능합니다. 담보가 있는데도요. 이미 1억을 받은 상태였는데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럼 처음엔 왜 된 거죠?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2회차 시작은 욕심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이분이 대출을 받은 이유는 투자도 사업도 욕심도 아니었습니다. 딱 두 가지였습니다. 상속세, 그리고 생활비. 상속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감정을 떠올립니다. 추억, 기억, 미안함.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먼저 숫자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미룰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이 가능해도 결국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아이 둘을 키우는 생활, 기존 대출,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겹쳐 있었습니다. 이분은 느꼈습니다. 이건 미루면 더 커지는 문제구나. 그래서 은행으로 갔고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가계대출. 이 선택이 왜 그렇게 자연스러웠는지 대부분의 시청자도 지금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3회차. 왜 하필 가계대출이었나? 상속세와 생활비는 은행 기준으로 전형적인 가계 목적입니다. 상담실에서도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업 목적은 아니시죠? 세금 납부는 가계대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담보가 있으니 가계로도 가능합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을 멈춥니다. 은행에서 가능하다는데 더 따질 게 있을까? 이게 바로 가장 많이 빠지는 지점입니다. 가능하다는 말이 정답처럼 들리는 순간 사람들은 구조를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계대출로 1억을 실행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은행에서 가계로 가능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어디까지 확인하고 자리를 나왔을까요? 대부분은 한도와 금리만 보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다는 말이 이미 정답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사람들은 대출의 구조가 아니라 승인 여부만 보고 선택을 끝내버립니다. 4회차.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억이 많아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느냐입니다. 가계대출은 담보를 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보는 게 있습니다. DSR. DSR은 이 사람이 이미 얼마를 쓰고 있는가를 딱 잘라 숫자로 고정합니다. 이 숫자가 정해지는 순간 담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열쇠가 아니라 그저 배경이 됩니다. 5회차 가계대출은 받은 뒤가 진짜 시작입니다. 가계대출은 받을 때는 쉽습니다. 가능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하지만 대출은 실행되는 순간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상속세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생활비는 계속 필요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언제든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은행을 찾습니다. 조금만 더.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6회차 은행에서 좌절이 시작됩니다. 은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가계대출이 있어서 DSR이 초과됩니다. 추가 한도는 어렵습니다. 이분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담보가 있는데 왜 안 되죠? 이 질문은 상담 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나온 순간 대출은 이미 잘못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질문은 이분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이 자기를 거절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은행은 거절한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숫자를 그대로 읽어준 것뿐입니다. 조건은 설명해주지만 이 대출의 성격이 가계대출이고 추후 어떤 게 불리할지 유리할지 사업자 대출과 차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같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의 차이를 정확히 숙지하심이 중요합니다. 7회차 담보가 있어도 안 되는 구조. 은행은 담보를 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가계대출에서는 담보보다 먼저 DSR을 봅니다. 이미 가계대출이 들어가면 담보는 결정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 순간부터 가계대출 1억은 안정장치가 아니라 구조적 족쇄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8회차 더 깊이 빠지는 선택.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은행을 바꿔보고 금리를 비교하고 대환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구조가 같으면 결과도 같습니다. 가계대출이 남아있는 한 DSR은 풀리지 않습니다. 이분도
여러 번 은행을 돌았고 그때 깨닫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구나. 그래서 제게 오게 됩니다. 9회차 내가 처음 본 구조. 제가 처음 본 구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상속된 토지, 가계대출 1억, DSR 초과, 추가 자금 필요, 은행 거절 반복.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닙니다. 이 순서로 들어오면 누구든 막힙니다. 10회차 은행은 개인의 사정이나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급한지, 생활이 힘든지, 가족 상황이 어떤지, 가계대출에서는 딱 하나만 봅니다. 이 사람이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가? 그래서 담보가 있어도 사람이 막히면 끝입니다. 11회차 직업을 바꿔도 결과는 같습니다. 이 사례를 소득이 적어서 막힌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연봉 5천 직장인은 이미 주담대 하나만 있어도 DSR이 타치고 연봉 2억 프리랜서는 소득 인정 비율이 50에서 60% 수준이라 DSR이 생각보다 빨리 막히고 연매출 20억 카페 사장님도 절세를 위해 소득금액 증명원을 적게 신고한다면 소득으로 DSR 산출하기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DSR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의 합으로 막힙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설계되는 DSR 적용의 순서의 문제입니다. 12회차 해결은 금리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금리를 묻습니다. 금리만 낮추면 풀리지 않을까요?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해결은 아닙니다.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출구는 생기지 않습니다. 13회차 그래서 사업자 구조로 갔습니다. 가계대출은 사람을 봅니다. 사업자 대출은 구조를 봅니다. 자금 흐름, 용도, 담보 가치, 이부는 이 구조로 다시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도를 설계하는 것이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14회차 가장 어려운 지점은 용도 증빙입니다. 상속세와 생활비는 그대로는 사업자 구조로 갈 수 없습니다. 은행이 납득할 수 있도록 흐름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 막힙니다. 15회차 결과는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 추가로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1억 8천만 원.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다음 선택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16회차 일반화와 질문. 이 이야기는 토지 하나의 사례가 아닙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빌딩 등 부동산이 생겼을 때 가장 쉬운 방식부터 선택하면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대출은 돈 문제가 아니라 순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번 시청자분들 상황을 겹쳐보셔도 됩니다. 지금 고민 중인 대출, 이미 마음속에서는 받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요? 은행에서 가능합니다라는 말을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을 지금 던지지 않으면 대출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답을 요구하게 됩니다. 지금 고민 중인 그 대출 정말 목적에 맞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될 것 같아서 선택하려는 건 아닙니까?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의 차이와 상황을 정확하게 숙지하신다면 추후 대출을 결정할 때 한 번 더 의문을 던지거나 도움되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